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미디어에 보이시네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를 넘어 대한민국 복지를 향해서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에 개정해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도시에서 5천억 원의 예산을 강탈하려 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회장님께 40억 원을 요구했던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명목은 지방균형 발전이었지만 5천억 원씩 빼앗아서 226개 지자체에 몇 억씩 나눠준다고 지방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중앙정부의 불법적 압박에 저항하는 성남시를 재정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행된다면 성남시는 매년 100억 원의 재원이 삭감되고 매년 100억 원 가까운 빚을 갚던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성남 시민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었고 강화문 광장에서 10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였다.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부의 초법적인 압력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성남은 3대 무상복지의 요체는 복지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특히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 계획대로 성남시에서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 표준을 만드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바람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복지 정책 OECD 회원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머물렀을 뿐 복지 없는 증세로 역주행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증세 없이 복지라는 대통령의 헛된 공약을 대신 실천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성남시와 대한민국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100만 명의 지자체에서 성공한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당연한 질문이다.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남시가 여느 지자체들과 다르게 시행한 복지정책 등의 예산을 다 합치면 금액이 약 986억이다. 정확히 960억 정도 되는데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98만 명이니까 1인당 10만원 정도의 한 해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1인당 10만원을 알뜰살뜰하게 써서 무상 교복 지원에 25억 원, 초등학교 치과 주치 의제를 하는데 3억 원, 청년 배당 100억 원 등을 복지 예산에 활용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처럼 복지 정책을 할 때 드는 예산을 계산해보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약 5조 원의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까지 더하면 정부 예산은 420조 원 정도 된다. 여기에 10%를 아끼면 42조 원이고 1%만 아껴도 4.2조 원가량의 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SOC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 SOC 사업에 드는 예산을 알뜰하게 줄이면 또한 5조 원 정도 남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그것은 곧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의 의지와 정치 철학의 부재 때문이다. 어쩌면 권력을 거머쥔 지도자가 머슴은커녕 주인의 왕 노릇을 하려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핑계다.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 해에 5조 원을 절약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 혜택은 어려울 것이다. 나는 국가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죄송합니다. 한 해 5조 원을 절약해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 혜택은 어려울 것이다. 나는 국가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 외에 복지 예산을 확대할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 즉,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다. 물론 증세 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장장 70여 년 동안 쌓아온 기득권 세력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목숨을 건 용기와 실천력이 필요하다. 나는 부정축제를 한 일도 없고 재벌들에게 비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적도 없다. 지은 죄가 없으므로 당당하다. 물론 온갖 조작으로 여론재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정치인 이재명만큼은 털어도 먼지만 나올 것이다. 잃는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 국민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500억 이상인 대기업은 440여 개이며 이는 전체 기업의 0.08% 수준이다. 이들 대기업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20%를 30%로 인상하면 연평균 15조 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3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10억 이상 고소득자 6천명에 대해 최고 세율을 50% 올리면 2조 4천억 원이 마련된다. 성남시를 운영해본 결과 예산의 7% 수준만 절감해도 살림살이에 큰 문제가 없었다. 정부 예산 400조 원에서 7%에서 10%를 절감하면 30에서 40조 규모가 됐는데 이 정도 예산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부부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고간으로 들어가지만 생활비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면 시장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당장 100만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 수출 위주라고들 하지만 내수의 확대 없이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긴 어렵다. 따라서 복지 확대는 활기를 잇는 경제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는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놓고도 사실상 재벌들에게 부자 감세로 재산을 불려주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했다. 이제부터 서민 감세, 부자 증세 정책을 실시해 조세 부분에서 공정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에 의한 경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정한 국가 건설을 위해서만 국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방에서 배운 귀중한 자산. 2016년 가을 대권 도전할 선언을 할 쯤에 내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식지 않는 이 분노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똑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나는 천만 촛불 속에서 보았다. 이 분노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어김없이 정경유착과 마주치게 된다. 정경유착. 한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펴고 있다. 세금을 감면해주면 재벌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런가? 겉으로는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들먹이면서 속으로는 개인 재산 늘리기에 바빠 페이퍼 컴퍼니, 버진 아일랜드로 자금을 빼돌리기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처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동안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와 대선 출마 결심은 바로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분노를 품고 있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 혁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정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대 99%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그럴수록 재벌들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채권자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만 빚만 잔뜩 짊어진 채 채무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샌더스가 되려고 한다. 샌더스처럼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성공의 전략을 배웠고, 패배 뒤에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2차례의 당선을 통해 이미 그것을 체험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변방의 장수라 부른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인구 100만 명의 작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머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모색했다. 그동안 중앙 집권적 정치제도 아래서는 변방은 늘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변방에서 나는 꾸준히 내실을 다졌다. 이 시간이 나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 작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해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었다. 정책이 시민들의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더없이 귀한 자산일 것이다. 명의는 사람의 몸 전체를 관료하는 피의 흐름을 먼저 보고, 막힌 곳을 멍들고 상처난 부위를 찾아낸다. 환자가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어깨에만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시작된 지점을 찾아내 뿌리부터 치료해야 완치에 이를 수 있다.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체 구도를 파악해야 부분의 결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규모는 비록 중앙정부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한눈에 시장 전체를 읽고 잘못된 부분을 즉시 고쳐나가는 등 다방면에 걸쳐 행정 능력을 키우기에는 이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변방은 오히려 큰 도전을 향해 베이스 캠프가 된다. 역사적으로도 큰 변화는 언제나 변방에서 터왔다. 싹 터왔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해서 몇 해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이 말처럼 나는 성남시에서 갈고 닦은 전략과 기술로 중앙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의 꼬리를 잡아 대한민국의 몸통이라고 으스대는 자들을 뒤흔들 생각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나의 가슴과 국민의 가슴에 타오르던 분노는 불길도 점차 가라앉으리라 믿는다. 현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민들은 살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의 내 역할이다. 그 수많은 가족과 이웃의 현실 속에서 나의 생각은 커졌고, 그 생각이 곧 나의 정책으로 연결어왔다. 몸이 살아낸 현실과 그 현실에서 싹 튼 생각의 알맹이들을 모두 이 책에 담았다. 복지정책.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복지정책 성남시장이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해봅시다. 그 100만원 받는다고 일을 안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100만원은 진짜 술 한잔 값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100만원은 한 달 가족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이 된다고 나라가 가난해질까요? 국가 예산의 몇 프로 안 됩니다. 10% 미만, 1%? 1%라고 하던가요? 암튼 진짜 세계에 이런 대통령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부자들만 욕할까요? 물론 부자들도 욕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욕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멋지신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